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중국어를 버리고 한글을 사용하겠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의 한 언어학자가 중국 국내 문맹률 0%를 위해 진행했던 여러 가지 연구와 실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 한글의 우수성이 중국 깊숙이 알려진 것에서 비롯되었는데요. 한글을 도입하자는 입장과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한글 따위를 도입하냐는 반대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처럼 자국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는데요. 이런 중국에서 어떻게 한글 도입이라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을까요? 사연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왕지엔입니다. 저는 현재 베이징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20여 년간 문자 교육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연구에 몰두해 왔습니다. 제가 교육학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쓰촨성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글을 읽는다는 것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 체감하며 자라났습니다. 제 부모님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고 저는 집안에서 글을 읽는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 처음 접한 한자는 저에게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수많은 획, 일정하지 않은 발음, 규칙, 뜻을 추론하기 어려운 글자들은 어린 저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버티며 익혔고 글을 읽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벽을 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온 동력입니다. 베이징 대학교에 들어가고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중국 전역의 문해력 문제에 깊이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남서부 지역, 윈난성과 쓰촨성의 교육 현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높은 문맹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에서는 표준 중국어와 한자 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자기 이름조차 못 쓰는 이들도 있었고 버스 노선을 이해하지 못해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 있어도 한자는 여전히 눈에 익지 않고 책을 읽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저는 절망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교육 체계가 발전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읽고 쓰기조차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저는 기존의 교육 방식과 문자 체계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수많은 해외 사례를 연구했고 다국어 교육 모델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어느 것도 중국이라는 특수한 환경, 특히 소수민족 중심에 고립된 지역에 적용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국제언어학 세미나 초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문자 체계의 진화와 교육 전략이라는 주제가 적혀 있었고 전 세계 언어학자들과 교육자들이 참가하는 행사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쁜 일정 때문에 넘겼을 수도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이상하게도 강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조각이 저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저없이 참가 신청을 했고 생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은 매우 질서정연했고 입국 절차도 신속하고 친절했습니다. 곳곳에 표기된 안내판들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출국, 환승, 도착 등의 단어를 쳐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문자는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 정사각형 안에 딱 맞게 구성된 글자들, 자음과 모음이 조화롭게 배치된 형태, 그 구조적인 아름다움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미나가 열리는 서울대학교는 한국 최고 수준의 학문 기관답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참가자들이
자신의 문자 체계와 문해 교육 사례를 발표했고, 저는 그 중에서도 한글에 대한 발표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발표자는 한글이 어떻게 창제되었고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문자로 직결시킨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음절을 만들고 그 음절로 단어를 구성합니다. 배우기 쉽고 읽고 쓰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한자에 비해 현격히 짧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한국의 성인 문해교육 현장에서의 사례 영상도 보여주었는데 단 몇 주 만에 노년층 학습자들이 이름을 쓰고 간단한 문장을 읽는 모습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빠르게 문해력을 높일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선 혁신이다. 그 이후 저는 발표자와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성인 문해 프로그램, 특히 소외 계층을 위한 한글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간의 일정 동안 저는 도서관과 교육기관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했고 머릿속에는 수십 개의 실험 설계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이론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도전자의 마음가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문자, 한글을 단순히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실험해 보겠다. 그것이 비록 작은 시작일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끝난 후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다음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글로 가득 차 있었고 노트북에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로서 이렇게 강렬한 충격과 확신을 동시에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완성된 문자 체계였고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문해력 문제 해결의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저는 연구팀을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한 뒤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팀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을 보였지만 일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 문자를 우리가 왜 연구해야 하죠? 중국인의 자존심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고 오히려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한글의 구조적 특징과 학습 효율성을 정리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그리고 이들을 조합하여 음절을 만드는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습득이 어려운 이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문자가 한국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문자로 시각화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확신을 바탕으로 저는 한글 기반 기초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윈난성과 쓰촨성 일부 지역의 성인 학습자들이었고 프로젝트의 명분은 다국어 문자 실험을 통한 문해력 향상 가능성 연구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외국 문자의 비교 연구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글을 핵심으로 한 교육 실험이었습니다. 교육 방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첫째, 한글 자음과 모음을 시각화한 카드로 소리 중심 학습을 진행하고 둘째, 각 글자의 발음에 중국어 대응음을 부여해 연계 학습을 유도했습니다. 셋째, 이름, 음식, 가족과 같은 한글로 표기된 간단한 생활 어휘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는 성공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일주일도 안 되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기 시작했고 2주가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학습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어요. 처음으로 스스로 쓴 글자를 가족에게 보여줬어요. 한자를 배우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건 재밌어요. 이러한 반응은 제게 커다란 감동이었고 그간의 고뇌와 실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반발도 거세게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내부에서는 곧바로 회의가 열렸고 전통 문자, 교육을 중요시하는 펑즈창 교수를 비롯한 일부 보수적 학자들이 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교육자가 중국 문자를 포기하고
외국 문자를 가르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이런 말들을 쏟아냈고 학내 일부 매체에도 저를 비판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 가운데 펑 교수는 가장 공개적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왕 교수, 당신은 중국인의 자존심을 외국 문자에 팔 생각입니까? 그 한마디는 단지 학문적 의견 차이를 넘어 저의 정체성과 양심을 정면으로 겨누는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것은 한글의 도입이 아니라 문해력 향상을 위한 대안적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한자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힘든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저는 실험 결과와 보고서를 정리해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초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 문자를 왜 우리가 도입합니까? 중국 정부가 외국 문자를 장려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고개를 젓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각 부서에 직접 찾아다니며 설명했고 성과 영상을 보여주며 실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부의 한 실무자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왕 교수님, 이거 정말 효과 있는 겁니까? 저희 고향에서도 문해 문제가 심각한데 정말이라면 저희 쪽에서도 한번 시범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희망의 실마리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윈난성의 작은 마을, 해가 지고 마을 회관 앞 논두렁길을 걸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한글을 활용한 문해 교육 실험은 분명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동시에 쏟아지는 비난과 압박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은 어느 날 우연히 벌어진 수업 후 장면에서 뜻밖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한 무리의 학습자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젊은 가수들, K-팝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드라마 클립을 보여주며 친구와 웃고 있었고 자막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사랑해요죠? 저는 이 장면 진짜 좋아해요. 배우가 울면서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설렘과 집중, 그리고 학습에 대한 열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몰입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노트북을 열어 밤새 한류 콘텐츠에 나오는 표현과 자막을 분석했고 한글을 학습 도구로만 보았던 저의 시야가 한순간에 넓어졌습니다. 배움은 흥미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이후 저는 교육 커리큘럼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이제 수업은 드라마 장면을 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감정이 고조된 장면에서 등장하는 한글 자막, 예컨대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같은 문장을 따라 쓰고 읽어보았습니다. K-팝 가사 중 반복되는 단어들을 발음해보고 리듬에 맞춰 말하며 뜻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있었습니다. 너무 가볍게 보이지는 않을까? 교육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는 않을까? 하지만 참가자들의 반응은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건 공부 같지 않아요. 그냥 즐기다 보면 읽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우리 딸이 제가 무언가 읽는 걸 보며 웃었어요. 남편에게 한글로 사랑해요라고 써봤어요. 이렇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에서 감정과 표현, 그리고 소통의 도구로 탈바꿈했습니다. 문자가 처음으로 재미와 감정을 동반하면서 참가자들의 학습 의욕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문해력의 향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변화는 곧 거센 반발이라는 파도로 덮여왔습니다. 프로젝트 성과가 입소문을 타며 언론의 주목을 받자 일부 언론에서는 외국 문자 침투, 한국 문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비판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댓글에는 분노 섞인 비난이 넘쳐났습니다. 중국 교육계가 정체성을 잃고 있다. 왕 교수는 매국적인 인물이다. 익명 뒤에 숨어 퍼지는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는 긴급 학술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펑즈창 교수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왕 교수, 당신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외국 문자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문화적 침투이며 교육학자로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시선은 비난을 넘어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문자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실험해볼 가치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위기는 싸늘했고 저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제 과거 연구 이력을 왜곡해 보도했고 SNS에서는 저를 한국 대변인이라 부르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에게까지 영향이 미쳤습니다. 아내는 갑작스레 찾아온 기자들의 전화를 받으며 힘들어했고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한국 문자나 쓰는 교수의 아들이라는 조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압박 속에서 저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내가 너무 앞서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고 수업 자료를 다시 들춰보며 수없이 스스로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나이 지긋한 여성 참가자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그녀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고 그 위엔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왕 선생님. 저 이제 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딸한테 처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글자가, 이 짧은 문장이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글씨를 통해 다시 확신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옳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겐 이 길이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야 할 책임은 바로 저에게 있었습니다. 몇 개월 뒤 교육부에서 한 통의 공식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 메일의 제목은 짧고 담백했지만 제게는 그 어떤 논문보다 무게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윈난스 찬 한글 병행문의 프로그램 시범 운영 승인 결과 통보. 저는 숨을 고르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이어지는 문장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어느새 두 손을 모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보고된 자료와 학습자 인터뷰, 영상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일정한 효과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했고 문화적 민감성에 유의하되 병행적 접근을 통한 문해력 향상 방안의 가능성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전면 시행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한자 교육을 중심에 두되 학습 난이도가 높은 성인 노년층과 일부 소수민족 집단에 한해 보조 문자 체계로 한글을 병행 사용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반쪽짜리 성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분명히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시범 운영이 결정된 마을은 총 3곳이었습니다. 제가 초기 실험을 진행했던 윈난성의 시골 마을 2곳과 스촨성 북부의 한 소수민족 마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지도자들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마을이 중국 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던 한 촌장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우리는 더 정제된 커리큘럼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의 실험 수업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글 자음 모음 학습, 드라마 장면 기반 단어 학습, 감정 표현 훈련, 실제 문장 쓰기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교재는 손에 익도록 직관적으로 디자인되었고 수업 자료에는 한류 콘텐츠의 짧은 영상과 노래가 포함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수업 3주차에 접어들 무렵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기 시작했고 간단한 문장도 따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요. 괜찮아요. 밥 먹었어요? 같은 일상 표현이 그들에게는 감정과 연결된 문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언어를 익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통의 감각을 깨운 셈이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 참가자는 60대 중반이었고 평생을 문맹으로 살아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수업이 끝나던 날 수줍게 접은 종이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한글로 또박또박 적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 한복판이 울컥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데이터, 차트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 한 줄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 문장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언론의 반응은 여전히 양면적이었습니다. 몇몇 보수적 매체는 한류 콘텐츠를 통한 감성 교육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외국 문자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하는 논평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긍정적인 보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육 전문 매체는 새로운 문해 교육의 가능성, 문화와 언어를 접목한 혁신적 사례로 이 프로젝트를 조명했습니다. 또한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한교육 전문 뉴스에서는 한글, 국경을 넘어 문해의 열쇠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례를 보도했고,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야말로 연구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중국의 한자를 대체하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첫 번째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건 단지 교육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그 말은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 다짐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이 실험은 단지 연구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전국 확대는 요원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반대의 벽은 단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미 우리는 그 첫 번째 문을 열었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금도 저는 연구실 한편에 걸린 액자 하나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기엔 그 여성 참가자가 남긴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 문장이 저의 연구 방향을 바꿨고 제 인생의 사명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